고구려는 과연 웅장한 대제국이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희한하게 고대사로 가면 제국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고대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고구려의 넓은 영토를 보면서 대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이 춥고 황량한 인구 부양력이 낮았던 땅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넓은 영토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영토의 인구 부양력을 놓고 보자면 고구려는 백제 신라를 결코 크게 능가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는 영토의 상당 부분이 직접 통치권이 아닌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의 간접 통치권이었다. 예를 들면 북부여 지역이 그렇다. 5세기 초 광개토대왕이 복속시켰다고 알고 있는 북부여 지역은 실은 영향력만 미치면서 간접 지배를 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고구려는 유사시 공물을 거둬들이거나 부역이나 징병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인 외교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5세기 중엽까지 중국의 기록에는 부여의 사신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곳이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미했다라는 증거는 6세기 초 음루의 공격으로 이곳이 초토화가 됐는데 고구려는 눈뜨고 지켜만 보았다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이후 송말 말갈로 지칭되는데 6세기 말쯤이 되어서야 고구려가 다시 수복한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직접 지배라기보다는 몇 개의 성곽과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배 형태를 띠었다. 결론 짓자면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지녔다 하더라도 인구 부양력이 낮은 땅이 많았고 변경의 경우 중앙 집권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다. 영토의 면면을 따져볼 때 대제국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지역 강국의 위치에 있었다. 특히 문화제국주의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의 영향력은 크지 못했다. 고구려 영토 내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를 따져보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같은 부역의 언어였던 점도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고구려에 복속되어 왔기 때문에 고구려 언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숙신, 말갈 쪽 부족들은 간접 지배를 받은 나머지 이렇다 할 언어적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 때부터 은 1세기가량 조공을 바쳤던 신라의 경우 어문 기록을 보면 전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식 한문을 썼지만 신라는 고유의 어순을 따르고 신라어의 조사를 한자로 표기한 이두를 사용했다. 일본 서기에는 6세기에 고구려가 보낸 국서를 외왕의 전문가들이 며칠간 계속 판독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당시 고구려의 지역 내 영향력은 크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자기중심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대제국서를 강하게 부각시키기도 하는데 물론 고구려인의 천하관은 5세기 이후 부쩍 성장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자아의식이었다. 하지만 5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나 7세기 초반 이후의 신라도 이와 비슷한 천하관을 가졌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4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민족들, 몽골의 흉노선비족, 티벳의 강족, 저족 모두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의식하고 천명하며 중원의 일부와 대부분을 점령하며 광활한 영토를 경영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고구려만을 굉장하게 여긴다는 생각부터 상당히 협소한 역사관이라 할 수 있다. 4세기 중엽엔 모용선비족의 전현이, 후반엔 토번의 후예를 자처하는 전진이 중원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사실 고구려 귀족들은 수당과 싸우는 동안에도 중국식 복식을 하고 중국의 문학에 심취하였다. 중국의 수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구려의 젊은 지식인들은 수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눌러 사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당시 고구려는 독자적인 문화권역을 가진 제국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던 독자성이 강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해해야 맞을 듯하다.